29. 시리도록 청명한 나이에 그는 떠났다. 강산이 7번이나 바뀌는 무심한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고향엔 아름다운 그의 열정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아직 다하지 못한 한 천재 작가의 이야기가 나지막이 들리는 곳. 바람도 무심히 지나쳐가는 작은 간이역 마을. 그의 고향이다. 한적하기만 했던 이 작은 마을에 멀리서 손님들이 찾아왔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작가들이 김유정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그의 고향 춘천을 찾은 것이다. うちもこの森に包まれてましてですね、うちに帰ってきたみたいに感じました。電車の中で短編を1本読みました。 그들에게 100년 전 한 작가의 산골 고향은 어떻게 비춰질까? 그리고 30편의 작품을 남기고 떠난 비극적 운명의 주인공 김유정. 그에게 고향은 어떤 의미였을까? 낭만과 예술의 도시, 세련된 문화의 상징 프랑스 파리. 최첨단 예술작품처럼 화려한 도시. 어쩌면 이곳은 농촌의 가난한 이웃들을 작품 속에 담았던 김유정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도시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첨단의 도시가 100년 전의 한국 작가 김유정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지난 2000년 쥘마 출판사에서는 김유정 작품집을 불어로 선보였다. 김유정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봄봄을 비롯해 모두 9편의 작품을 소낙비라는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이다. C'est surtout parce que c'est de la nouvelle. C'est une forme courte qui est une forme spécifique de la littérature coréenne, plus que la nôtre, même si on écrit des nouvelles depuis longtemps en France. Mais disons que là, comme vous le savez, le roman a tout envahi dans le marché du livre. Donc, mais en l'occurrence, pour ce genre d'écrivain, ce n'est pas un handicap, c'est pas. Mais c'est sûr que on vendra davantage un roman que des nouvelles, quoi. Ça c'est toujours, quoi. 외국어로는 처음 번역된 김유정의 작품집은 프랑스 문단의 극찬을 받으며 언론의 화제를 모았다. 특히 최근 재판본까지 출간되면서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문학계의 특별한 관심까지 받고 있다.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르클레지오도 김유정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세계 근현대 문학의 거장들과 겨루어 봐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가난한 문제라든가 헐벗음의 문제, 지배당하는 민족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그 피지배자 민족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왜 안 생길 수도 있는 가족 문제도 더욱더 어려워지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은 어느 민족한테나 다 공통적인 이야기인데 특히 김유정 작품이 좋은 거는 이제 그것을 다루는 방식이나 문체가 아주 함축성 있고 긴장감 있으면서 산란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이렇게 다루는, 산만하지 않게 다루는데 그게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프랑스를 감동시켰던 김유정. 그의 고향 실레 마을에 애절한 바이올린 선율이 가득하다. 29회 짧았지만 열정적으로 작품을 썼던 한 작가에게 바치는 애절한 사무고. 저는 뭐 그 정도로 열정적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제 나름의 열정을 갖고 정말 그분도 역시 그러니까 음악에도 열정을 쏟아부으셨지만은 거의 이제 대체적으로는 문학이었는데 저는 음악에 제 열정을 쏟아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음악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김유정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 김유정은 이곳을 찾은 관객들에게 따스한 고향 마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김유정 선생은 상당히 전원적이면서 농촌의 어떤 그런 생활 모습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하나의 작가로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담한 정서를 아주 잘 표현한 그 소설 속에서 잘 묘사한 작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이 이렇게 있게 된 원인은 아마 이런 강원도의 아름다운 이런 산천, 이런 자연이 선생님으로 알고 많은 영감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유정이 전해주는 고향 마을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나의 고향은 저 강원도 산골이다. 나의 고향은 저 강원도 산골이다. 춘천읍에서 한 20리가량 산을 끼고 꼬불꼬불 돌아 들어가면 내닿는 조그마한 마을이다. 앞뒤 좌우에 굵직굵직한 산들이 빽 둘러섰고 그 속에 묻힌 아늑한 마을이다. 그 산에 묻힌 모양이 마치 움푹한 떡시루 같다 하여 동명을 실내라 부른다. 치밀하여 대개 실어진 듯한 30편 남짓한 그의 소설 중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12편의 이야기가 바로 그의 고향 마을 이야기다. 1920년대에서 30년대 가난한 농촌이었던 김유정의 고향 춘천 실내마을. 이 마을 곳곳의 이야기들이 그대로 김유정 소설의 배경과 소재가 되었다. 김유정 소설 속에 나오는 실내마을의 지명, 한들이라든가 수아리꼬라라든가 덕만이고개라든가 백두고개 이런 것들이 실제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지명이기 때문에 바로 실내마을, 김유정의 고향은 작품의 산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김유정은 5년 남짓한 창작 기간 동안 소설과 수필 40여 편을 발표했다. 김유정이 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건 193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손학비 그리고 중앙일보에 노다지가 입선하면서부터다. 하지만 그에게 작가로서 주어진 시간은 너무도 짧았다.
그의 대표작 대부분이 고향에서의 1년 7개월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졌다. 연희 전문을 자퇴하면서까지 낙향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랑의 상처였다. 유정은 자신보다 4살 연상인 명창 박록주에게 일방적으로 연모의 정을 보냈고 그녀에게 거절당하자 시리에 빠져 고향으로 내려온 것이다. 학생이 공부할 일이지, 이 노래 부르는, 그때 당시는 뭐 기생이라고 그러고 요새는 예술가라 그러죠. 기생하고 무슨 놈의 연애를 하려고 그러냐. 그러고 연하니까 학생이 공부나 하지 그 웬일이냐 하고. 그런데 아니 학생은 뭐 기생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학생은 무슨 뭐 연애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것이 법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뭐 이렇게 따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진짜의 그 가슴에 담았던 사랑이 아니었는가. 시련의 고통과 그로 인한 낙향. 하지만 이 일은 유정이 향토적인 소설을 쓰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새로운 삶의 방향 전환. 그래서 그 춘천에 와서 춘천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경우는 사실 유한한 생명의 사람들인데 그들을 김유정이 자기의 글 속으로 집어넣어서 새로운 생명을 집어넣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김유정이 그 우울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성격이었다면은 글을 통해서 글 속에 고향 사람들을 새로운 모습으로 살리면서 하나의 그 창조자라고 할까요? 또는 생산자라 그럴까요? 그런 그 주체적인 삶의 길을 찾게 되는 거죠. 어쩌면 김유정의 인생은 씁쓸한 자신의 소설을 닮아 있는지도 모르겠다. 유정이 서울에서 창작에 몰두하던 시절 같은 집에서 살았던 어린 조카 딸들의 눈에도 유정은 예사롭지 않아 보였다고 했다. 김유정에게 작가는 운명인 듯 보였다는 것이다. 그 이제 유정이 오빠하고 셋이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지금 공부 안 하고 연세대 들어가가지고 연희점 들어서. 그때 인상이 어떠셨나요? 누구? 우리 오빠? 네, 유정 선생. 아주 과묵하고 말 없고 잘생겼다는 것만 잘생긴 것밖에 몰라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어. 말이 없고 맞니? 한마디 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무서웠다고 어려서. 보통 가면 책을 보고 있었나요? 써요. 한나 쓰고 있어요. 그때도. 아유, 나중에 들으니까 그렇게 그냥 그렇게 소설 쓴다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대. 그땐 소설 쓰는 건 모르셨어요? 소설인지 뭔지 모르지. 그때는 그냥 앉아 쓰는 것밖에 몰라. 앉아 쓰고 앉았어요. 방에 앉아서. 쓰는 일밖에 할 수 없었던 작가라는 운명. 그런 그에게 고향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준 것일까? 김유정 소설은 대부분이 고향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다. 대릴사 위에 웃지 못할 애환이 익살스럽게 표현된 소설 봄봄. 이 소설의 주인공들 역시 실제 고향 마을 사람들이다. 점순이와 결혼하기 위해 노임 한 푼 받지 않고 일하는 순박한 주인공은 물론이고 딸을 빌미로 끊임없이 무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봉필 영감. 그리고 주인공에게 마음을 주는가 싶더니 결국 아버지 편을 들고 마는 얄미운 점순이까지. 이들은 모두 유정의 실제 이웃들이었다. 봄봄의 그 김봉필, 욕필 영감인데 실제는 김종필, 욕쟁이 영감으로 실제 존재했었고 또 그 대릴사위도 최 씨라고 그 원창리에 살던 총각이 이제 장가갈까 하고 그 김종필 씨네 집이 머물렀던 또 실제 일이 있었고 또 점순이도 뭐 실제 동백꽃과 봄봄에 나오는 점순이는 뭐 실제 인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확인이 됩니다. 그 점순이의 따님이 현재 지금 춘천시에 살고 있어서 그 아버지라든가 뭐 자기 할아버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너무 일치하기 때문에 아주 신기합니다. 유정은 고향 사람들의 순박하면서도 처절한 삶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고
서울에서의 상처를 치유해 갔던 것이다. 그러는 동안 그는 온전한 춘천 신례마을 사람으로 살았고 그들의 모습과 언어까지도 작품에 세세하게 담아낼 수 있었다. 1930년대 그 신례마을 주민들이 쓰던 언어를 그대로 녹음해 놓은 것이 김유정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런 토착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우선 그 토착어야말로 그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문화 자원이라는 거죠. 가령 그 신례마을의 토착어는 신례마을 사람들의 삶 자체니까 그분들의 현실, 욕망, 꿈 이런 것들이 그대로 함축되는 것이 그대로 언어 아니겠어요? 김유정 작품에 녹아있는 것은 단지 사람들만이 아니다. 바로 고향 신례마을의 특별한 풍경을 자주 등장시켰다. 특히 노란 동백꽃이 만발한 고향의 봄 이야기는 알싸한 향기까지도 짙게 배어있는 듯하다. 동백꽃은 이 산동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봄이 되면 산에서 가장 일찍 피는 노란 꽃인데 저희 마을에서는 이걸 생강나무꽃이라고 그래요. 이제 봄에 산에 가면은 그 생강나무꽃을 보면은 떠오르는 게 김유정 선생님이 떠오르죠. 네. 그가 남긴 30편의 단편 가운데 봄을 배경으로 한 작품은 무려 11편이나 된다. 김유정은 왜 그토록 봄에 집착했던 것일까? 1935년에 그 문단에 공식적으로 등단을 했지만 1935년 5월에 이미 의사로부터 그 가을을 넘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선언을 받게 되죠. 자기 자신이 글을 쓰지 못하는 그런 죽음에 가까운 상황에 있게 되면 살고 싶다고 하는 욕망이 본능적으로 어떤 계절 가운데서도 그야말로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봄을 생각을 하게 되죠. 살고 싶다는 욕망이 바로 고향의 봄을 생각하게 되고 고향의 봄을 그의 작품 속에 써 넣게 되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았겠지요. 자신에게 주어졌던 혹독한 가난과 시한부 삶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그는 봄날의 판타지로 표현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고향 마을을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을 사랑했던 작가 김유정. 그래서 그의 작품 속에는 1920년대에서 30년대 농촌 마을의 곤궁한 삶이 처절하게 녹아있다. 특히나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술을 팔았던 들병이에 대한 부분도 김유정 소설에서만 볼 수 있는 당시의 힘겨운 생활상이었다. 김유정은 그의 작품 속에서 살기 위해 저질러지는 그녀들의 매춘 행위를 무수히 변명하고 있다.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자기 이제 아내를 말하자면 매춘행위를 시키는, 그러니까 들병이로 내보내는 그런 시도를 해가지고 이제 끝내
아내하고 같이 다음 그 생계를 도모하는 이제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농민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그 현실을 사실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해학미라든가 골개미를 강조했다는 것은 그것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고 자꾸 밀어내려고 했다. 그런 현실을 이제 거부하려고 했던 거다. 김유정의 작품 속에는 마을 사람들의 고단한 삶과 그들의 순박한 꿈에 대한 애정이 속 깊게 담겨져 있다. 이곳은 1931년 김유정이 직접 지었다는 금병의숙이라는 야학당이 있던 자리다. 금병의숙은 동네 사람들의 문맹 퇴출을 위해 김유정이 학생들과 함께 나무를 베다가 직접 세운 학교다. 그의 작품에 녹아있는 고향 사람들에 대한 애정은 진심이었던 것이다. 우리 시아버님이 김유정 선생님이 이제 그 야학을 하시는데 그 양반이 서울로 가시고 그 뒤를 맡아서 보셨대요, 우리 시아버지가. 작가 김유정에게 고향은 마을 전체가 소설의 배경이 되고 마을 사람 모두가 주인공이었던 습작 노트였던 것이다. 김유정이 세상을 떠난 지 70여 년. 그러나 그의 아름다운 고향에서는 당대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유정의 뒤를 이어 고향을 이야기하고 있다. 더 많이들 보면 30여 년간 춘천에서 글을 썼던 작가 이회수. 그래서 그는 선배 작가인 김유정에 대한 애정이 매우 남다르다. 공간 자체가 찾아와도 많은 사람 작품 전편에 그야말로 이제 춘천의 정서가 넘쳐 흐르는데 어쨌건 간에 그 당대에 아주 가장 그 문학의 중심이 되는 분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분을 뵈러 그 중앙무대에서 아주 내노라 하고 이름을 날리신 분들이 다 춘천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사실은 한국 문단에 기여한 바도 아주 크지만 춘천이라는 지역 사회를 문화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가치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든 분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는 사실 대단히 힘든 일인데 제가 아주 존경을 했던 분입니다. 우리 시대의 감성 작가 이회수의 모든 작품은 춘천을 배경으로 쓰여졌다. 그는 문학의 고향 춘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상당히 이제 정서적인 도시 그리고 문학적인 도시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언제나 그 춘천 자체가 가지는 풍광은 거의 다 시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 소설에서는. 어떤 표현에는 문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춘천에서 3년만 살면 모두가 다 시인이 되고 그리고 전혀 낯선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춘천의 안개 속을 3시간만 걸으면은 전부 연인이 된다. 뭐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죠. 작가에게 고향은 작품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이회수 작가. 작가는 글을 쓴 자리가 고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배경을 한마디로 말해서 경험상 작가의 지식의 기반이 되기도 하고 지혜의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것은 곧 애정의 기반이다. 김유정의 작품 속에서만 그의 고향을 만났던 아시아의 작가들.
그들은 유정의 아름다운 고향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김유정 작품 속에 녹아있는 춘천만의 특별한 정서를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100년 전의 한국 작가 김유정의 고향을 그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 것일까? 但是金玉珍呢，它的反映的背景应该是20世纪30年代那个时候，它表现的就是最普通的生活在这一带的农民，那个生活还是很沉重的，很艰苦的生活，好像又跟这个风景有一种反差，但是因为有这种反差，可能他是你读他的作品，才可能对这个地方有更深入的理解。通过金玉珍的小说， 그리고 특히 김유정의 고향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중국의 대작가 모옌. 所以对春川的印象是非常的粗浅的，但是也可以感觉到春川的这个树非常多，天非常蓝，空气非常清新，人也十分的热情。总之，我认为是一个非常好的地方，是一个人间的仙境。希望以后还能再到这里来看一看。 그 역시도 영화로 제작돼 화제를 모았던 붉은 수수밭을 비롯해 모든 소설을 자신의 고향을 배경으로 쓰고 있다. 그는 어쩌면 고향에 대한 김유정의 애정을 가장 잘 헤아리고 있는 작가일지도 모른다. 올해 55살의 중국의 대표 작가 모옌. 그는 13억 중국인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작가다. 중국에서 가장 유력한 노벨 문학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모옌은 향토색 짙은 작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극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본질적인 삶을 사실적으로 파헤쳤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때문에 그는 중국의 모든 작가들이 가장 존경하는 작가다. 다양한 연령층의 대표 작가들이 모옌만의 특별한 작품 세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莫言是中国最出色作家，莫言是中国想象力最为发达作家，莫言对中国农民的命运有非常深刻的描述，对中国的这个民族精神有非常好的把握。莫言小说代表了中国小说的典范。我希望我能够不辜负他吧，因为其实我们这代作家，会存在很典型的局限性，比如说，我们是独生子女，就是其实在很多时候我们是比较自我，然后我们的视角是不够宽阔的，我们会存在很多的问题，但是我希望我可以不辜负他，可以走得更远， 드넓은 중국을 대표하는 민족 작가. 그러나 광활한 이야기의 시작은 언제나 작고 가난한 고향 마을이었다. 지금은 고향을 떠나 베이징에서 글을 쓰고 있지만 그의 작품에는 여전히 고향의 정서가 흐르고 있다. 김유정 100주년 기념 단편집에 모옌이 기념사를 적고 있다. 모옌은 김유정을 통해 또 다른 고향을 만나고 있다. 那么首先我觉得这些小说里面所描写的现象是生活当中确实存在的。不管是那个金玉珍所描写的出卖自己妻子的，还是我小说里面所描写的卖自己的孩子的，都是在中国或者在当年的韩国存在过的这种黑暗的社会现象。 모옌은 붉은 수수밭 술의 노래를 비롯해 수많은 화제의 소설들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미 수십 개의 언어로 번역돼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작품 모두가 농촌을 배경으로 시대의 아픈 현실을 잔인하리만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 소설의 무대가 된 농촌이 바로 모옌 자신의 고향이다. 这个确实是这样的，说这个人的这种高兴和满意的对生活的满意的程度，跟这个物质的生活并没有太直接的关系。因为当时我们那个尽管吃不饱穿不暖，生活很苦，但是现在回想起来，那个生活当中也有很多的乐趣。而现在的什么一切都有，都很丰富，说似乎也有很多的苦恼。 그의 고향은 중국 산둥반도 아래쪽. 중국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칭다오에서도 한참을 더 들어가야 하는 작은 농촌 마을이다. 칭다오에서 자동차로 2시간여를 더 달려야 나오는 한적한 농촌 마을 까오미. 이곳이 모옌의 고향이다.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고즈넉한 오지마을. 모옌으로 인해 까오미는 덩달아 유명세를 탔다. 하지만 노인이 대부분인 이곳에서 모옌의 책을 제대로 읽은 주민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他可以看吗？书他看得懂吗？书我不会看不懂。哦，他看不懂。莫言这样的作家出生的话，你高兴不高兴？高兴吗？高兴。哎。 모옌이 고향을 떠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이곳엔 여전히 그의 흔적이 남아있다. 모옌의 형은 함께 자란 동생의 유년 시절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学堂科也发展比较平衡，数学了什么都非常爱好也，他对这个文学特别爱好，小时候就特别爱看小说，看我们中国这些三国演义啦，水浒传啦，삼촌과 할머니 등 13명의 가족이 함께 살았다는 모옌의 생각. 그는 이 낡은 집에서 작가의 꿈을 키운 것이다. 혹독하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 그는 고향에서 어떤 영감을 받아 작품에 담아냈던 것일까? 모임 작품에서 아주 곤란한 중국의 농촌 마을이라든지 가난한 아낙네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요소가 나왔다 하더라도 모옌의 어린 시절 모옌 작품에 등장하는 중국 농촌 마을에는 상당히 낭만적이고 아름답고 풍부한 유년기의 어떤 그런 그 꿈의 세계가 있었는데 막상 이 모옌이 태어난 집을 와보니까 과연 모옌이라는 사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길래 이 조그맣고 낙후된 그야말로 시골에 낙후되었다 그래도 좀 처음 봤는데 이렇게 낙후된 모습은 이런 속에서 그런 상상력을 했다는 것 자체가 기인이 아니었을까. 고향은 그의 작품을 이끌어가는 근원이었다. 1988년 베를린 영화제 황금곰상 수상작인 붉은 수수밭 역시 그가 고향인 까오미를 배경으로 쓴 연작 소설이었다. 그의 고향 까오미를 세상에 알린 영화. 붉은 수수밭은 한 여인의 질곡 많은 삶을 통해 중국의 참혹한 근대사를 사실적으로 조명했다. 모옌의 소설은 기본적으로 산둥성 까오미, 그의 고향 마을 이야기인 것이다. 这个红高粱这个电影在我们这个家乡这个拍摄，对我们家乡人影响是很大。我们当时也根本想不到，我们这个家乡有这么一个有水平的作家，他把中国的这个电影能够推向世界。 叫世界上的人们，认识我们高米，认识我们家乡。我在这个方面呢，我们感到当时是很惊奇。
가난했고 참혹했던 고향의 현실을 시대의 큰 틀에 담아내고 고민하고자 했던 것은 아마도 작가이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던가 싶다. 모인 그에게도 이 영화는 고향과 자신을 세계에 알린 특별한 의미의 작품이 되었다. 我自己也比较满意，这是真心话啊！因为你像这个80年代初期的时候，能拍出这样的电影来已经很不容易了。 영화 한 편으로 그의 고향 까오미는 한순간에 세계적인 문학의 고향이 됐다. 그의 고향을 찾는 사람들은 모옌의 작품 속에 녹아있는 고향 까오미에 대한 특별한 정서를 경험하고 싶어한다. 작품 속에 나타난 그의 고향을 직접 느끼고 이해하고 싶은 것이다. 一般他们是来看到这个东西呢，都会很感兴趣，因为它一个是一个我们民俗的东西，同时也是一个历史的东西，所以大家都会非常的比较主动的吧，对这个很感兴趣都是。 고향 까오미에서의 모든 기억과 경험들이 모옌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 오로지 그만이 쓸 수 있는 소설의 특별한 소재가 된 것이다. 就是那碗里、那池塘里、那沟里、那河里，遍地都是水，这河流不绝口，内涝都存在，遍地的蛙声，还有这个那个残料那个节流声，和那些鱼在河里蹦。 实际呢，它就组织了一个音乐大合唱啊，在这个大合唱当中，才能产生像莫言这样的作家。모옌 역시 고향의 자연과 순박한 사람들 속에서 문학의 힘을 얻었던 것이다. 김유정과 모옌. 그들에게 고향은 작품의 원천이었고 작가라는 고단한 삶의 위안이었던 것이다. 故乡对一个小说家来讲，那就是他的根本所在，根本就是。因为我想这个每个人实际上，不管他后来离开故乡多么远但是最让他难以忘记的，还是他童年时期、少年时期在故乡那段生活。对我来说，我想更是这样，因为我的这个。 大部分的小说的素材都是取自于我的故乡。 프랑스를 사로잡은 한국의 작가 김유정. 프랑스 문단에서 그는 국민 작가 모파상과 비교됐다. 프랑스 자연주의 문학과 단편 문학의 대가인 모파상과 김유정을 비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파상은 프랑스의 국민 작가로 프랑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대문호다. 그 역시 김유정과 마찬가지로 고향을 배경으로 작품을 쓴 작가였다. Peut-être c'est une différence en fait. Il y a chez Kim Yoo-jong derrière une certaine brutalité décrite dans les rapports humains, il y a une grande sympathie pour les personnages, on sent un auteur généreux à l'égard de ses personnages. Je suis moins sûr que ce soit vrai pour Maupassant. Il me semble que Maupassant est plus pessimiste, a une moins grande confiance dans la nature humaine, quelqu'un de plus attristé sur la nature humaine. 300여 편의 작품 속에 나타난 기드 모파상의 고향은 노르망디의 아름다운 해안가를 따라 시작되는 곳이다.
목가적인 전원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아름다운 해안 마을. 모파상은 고향인 노르망디에서 어떤 작품 세계를 만난 것일까? Ah, certainement. Il est attaché à travers ses textes, en tout cas, à son pays natal, à la réalité rurale, à la réalité des paysans, comme Maupassant à la Normandie. 어느 예술가에게나 그들만의 특별한 고향 정서는 독특한 느낌으로 작품에 녹아든다. 그에도 루팡을 탄생시킨 세계적 작가 모리스 르블랑도 이곳 에트르타가 고향이다. 루팡 박물관에서는 작가 르블랑의 생애와 소설 궤도 루팡의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다. 작가의 고향인 이곳에서는 르블랑뿐만 아니라 작고한 예술인들의 발자취를 보존하기 위한 시설들이 잘 꾸며져 있다. 이곳 루팡 박물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오디오 가이드. 르블랑이 루팡과 얘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꾸며져 있다. 그들이 가상의 사건을 함께 해결하면서 관람객들이 작품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한 것이다. Ça permet de découvrir une maison normande aussi, l'intérieur d'une maison. On la connaît par rapport à tout ce qu'on a lu et vu en film, quoi. Mais c'est vrai que c'est quand même intéressant. À part Baccarat bleu, quoi. On est dans l'ambiance. 작가의 고향에서는 그 작가의 예술과 생애를 좀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다. 모파상은 노르망디 미노메닐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유년과 학창시절은 루앙에서 보냈다. 루앙은 웅장한 가톨릭 건축물과 빼어난 자연 환경 때문에 수세기 동안 당대의 유명 예술가들이 머물며 작품 활동을 한 곳이다. 노르망디는 세계적인 작가 모파상뿐만 아니라 빛의 시대를 연 인상주의 화풍의 대가 클로드 모네의 고향이기도 하다. 루앙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노르망디의 작은 마을 지베르니. 이곳은 모네가 직접 정원을 꾸미고 43년간 그림을 그린 곳이다. 모네의 숨결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의 집. 이곳은 오랜 세월 그대로 보존돼 세계 곳곳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을 맞고 있다. 관광객들은 모네의 고향에서 그만이 가질 수 있었던 특별한 작품의 정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모네의 그림 가운데 가장 유명한 모네의 정원이 탄생한 곳도 바로 이곳이다. 순간의 이미지를 그리는 인상주의 회화기법의 대가인 클로드 모네. 그 역시 고향 지베르니에서 전 세계를 감동시킨 명작들을 남긴 것이다. L'Académie des Beaux-Arts, qui dépend de l'Institut de France, et l'Institut de France est en ligne directe avec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평온한 고향의 품에서 불후의 명작을 남긴 모파상과 모네. 그들의 작품 속에 녹아있는 아름다운 고향의 정서는 한국의 작가 김유정과도 닮아 있었다. 문체의 면에서 특히 유머라든가 골개미 같은 면에서 모파상과 유사한 점이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슬픈 사건을 다루더라도 눈물을 자아내는 쪽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독특하게 돌려서 그 씁쓸하면서도 사실은 그래서 어쩌면 더 슬픈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방식, 그 씁쓸함, 그런 면이 바로 모파상과 닮은 것 같습니다. 김유정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아시아의 대표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김유정이 쓴 작품들이 또 김유정의 생애가 이 마을에 우리 한국문단에 많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춘천 신례 이 마을을 김유정의 이야기 마을로 오늘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100년 전 춘천에서 태어난 한 작가의 위대한 예술 정신 앞에서 아시아 최고의 작가들도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对于一个优秀的作家来讲，他的肉体生命虽然结束了，但是他的精神生命，也就是他的文学作品，就可以长期的流传下去。这也是文学这个职业值得我们骄傲的理由。最后，我想，我个人也代表我们中国作家代表团的朋友们，非常感谢春川市政府和金玉村文学村对我们的热情的接待。 이제 그의 작품들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나이를 먹고 나서 읽어보니까는 역시 그 정말 뛰어난 소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삶이 현실에 딱 밀착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 너무나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유정 선생은 우리 말과 땀과 이 땅 민초들이 갓난한 삶을 깊은 애정과 이해로 그려냄으로써 마침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오늘에 이르도록 생생히 살아있게 하였습니다. 김유정처럼 100년 동안에 다시 회역하고 동남아시아 또 이쪽 아시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작가라는 게 별로 없는데 그런 보편성을 가진 작가가 있다는 거하고 그렇다면 김유정 선생의 소설이야말로 가장 세계화가 쉽게 될 수 있고 또 우리 문학을 대표하는 그러한 소설로서 외국 나가서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영원한 29살의 청년 김유정. 그는 비록 산골 마을의 남루한 일상을 담아냈지만 그의 작품 속에 녹아있는 고향의 정서는 그 어떤 문학적 기교보다 깊은 감동과 울림으로 우리 곁에 남아있다.